아침은 여느 때와 같이 찾아왔다. 정확히 6시에 열리는 자동 커튼 틈새로 은빛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방을 가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이 솟은 회색 벽을 비췄다. 나는 슈퍼킹 사이즈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이집트산 실크 시트가 피부를 스치는 감촉을 느꼈다. 내 옆에는 박지훈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그의 단단한 턱선에와 닿는 이 각도에서 그는 동화 속 왕자님처럼 보였다. 나의 왕자님, 나의 남편. 우리의 삶은 완벽한 교향곡과 같았다. 적어도 나는 항상 그렇게 믿어왔다. 모든 음표는 정확하게 연주되었고 듣는 이의 부러움을 사는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서울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이 모더니즘 건축의 걸작은 우리의 무대였다. 나는 맨손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감독이자 땀과 눈물로 세운 회사의 CEO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였다. 그리고 지우는 그 무대의 주연 배우, 나의 성공이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명석한 마케팅 이사였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서늘한 바닥을 밟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천루들이 구름을 찔렀고 멀리서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며 하늘을 주황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종종 이곳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세상의 지배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이 모든 것, 이 호화로움은 내 노력의 결실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주방의 자동 커피 머신에서 커피향이 풍겨오며 나를 상념해서 깨웠다. 주방으로 들어서자 지훈이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하늘색 셔츠 차림으로 단정했다. 살짝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아직 물기가 남아 남성적인 샴푸향을 풍겼다. 잘 잤어, 여보? 그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깊었다. 결혼 7년 차에도 여전히 내 심장을 설레게 하는 목소리였다.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블랙커피가 담긴 하얀 도자기 컵을 내밀었다. 잘 잤어. 나는 컵을 받아들고 그의 입술에 짧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웬일로 벌써 준비 다 했네. 아침 회의 있어? 그는 토스트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 클라이언트랑 미팅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봐야 해. 당신은 오늘 바빠?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늘 똑같지 뭐. 예산회의, 분기평가, 그리고 오후엔 경제 잡지랑 인터뷰. 역시 대단한 내 커리어 우먼.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반짝였다. 우리는 일과 주말 계획에 대한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아침 식사를 마쳤다. 모든 것이 평범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다. 아무런 장애 없이 부드럽게 굴러가는 기계와도 같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주 미세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너무나 작은 소리라 나는 종종 무시해버리거나 그저 내 상상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 소리는 사소한 일들의 형태로 나타났다. 몇 주 전, 지훈이 부산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출장을 가야 했을 때처럼 말이다. 그는 2주를 꽉 채워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를 지지했다. 물론 그가 얼마나 야심 있는 남자인지 잘 알고 있었다. 나처럼 말이다. 나는 공항까지 그를 배웅하며 꽉 안아주었고 몸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 주 동안 우리의 소통은 평소와 같았다. 매일 밤의 통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보내오는 짧은 메시지들. 첫 번째 이상한 낌새는 그가 돌아왔을 때 나타났다. 그는 선물이라며 아름다운 공예품을 내밀었다. 상자에는 부산이 아닌 경주의 유명한 공예장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가 무심코 그것에 대해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 부산지사 동료가 주말에 경주 다녀온다길래 부탁해서 사온 거야. 당신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생각나서? 그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 말을 믿었다. 왜 믿지 않겠는가? 그의 설명은 이치에 맞았다. 그는 내가 공예품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고 늘 세심했다. 나는 상자를 보관하고 그 사소한 이상함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밤에 걸려오는 전화들이 있었다. 가끔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액정을 힐끗 보고는 서둘러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받곤 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작아졌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은 항상 같았다. 회사에서 또는 팀원들인데 작은 문제가 생겼대. 나 역시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기에 업무 스트레스를 이해했다. 사무실 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다시 영화에 집중하며
잠시 솟아났던 궁금증을 억눌렀다. 박지우는 자기 일에 책임감이 강한 남자였다. 그것은 내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의 출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점점 잦아졌다. 한 달에 한 번, 심지어 2번일 때도 있었다. 목적지도 광주에서 대구까지 다양했고 기간 역시 며칠에서 몇 주까지 제각각이었다. 그가 떠날 때마다 의식은 똑같았다. 그는 나를 꽉 안으며 얼마나 보고 싶을지 말하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조금 슬퍼졌다. 이 큰 집이 그가 없으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항상 바쁜 일로 그 감정을 떨쳐냈다. 여보, 나 먼저 나갈게. 지훈의 목소리가 나를 상념에서 깨웠다. 그는 이미 현관에 서 있었고 어깨에는 서류 가방이 걸쳐 있었다. 나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셔츠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습관이었다. 운전 조심하고 점심 꼭 챙겨 먹어. 물론이지. 그는 미소 짓고는 내 이마에 오랫동안 입을 맞췄다. 오늘 저녁은 좀 늦을 것 같아. 그 일본 클라이언트랑 저녁 식사가 있어. 알았어. 이따 연락 줘. 그는 나를 빤히 바라봤다. 사랑해, 서연아. 나도 사랑해, 지훈씨. 그리고 그는 떠났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의 차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정적이 즉시 나를 덮쳤다. 에어컨 소리와 거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 집은 나 혼자 있기엔 너무 크게 느껴졌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 식어가는 커피를 마저 마셨다. 내 시선은 우연히 과일 바구니 옆에 놓인 지훈의 다른 휴대폰에 닿았다. 그가 게임 전용이라며 잘 쓰지 않는 그의 옛날 폰이었다. 그는 종종 그것을 집에 두고 다녔다. 나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휴대폰 2개를 가진 사람은 많으니까. 하지만 오늘 아침 왠지 모르게 그 휴대폰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것을 집어들고 싶은 이상한 충동이 일었다. 나는 고개를 저어 그 바보 같은 생각을 떨쳐냈다. 그건 박지훈의 사생활이었다. 나는 그를 믿었다. 신뢰는 우리가 함께 지은 유리 궁전의 기초였다. 그 기초에 금이 가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터였다. 나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갈 준비를 했다. 나에겐 돌봐야 할 왕국이 있었다. 내 관심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어쩌면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미세한 삐걱거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나는 내 삶이 완벽하고 내 결혼 생활이 완벽하며 내 남편이 완벽하다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내가 현실에 목이 메어 질식하는 그날까지 계속 삼킬 달콤한 거짓말이었다. 그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나는 집을 나서 차에 올라타 회사로 향했다. 내 유리 궁전의 기초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고 마지막 충격 한 번이면 산산조각 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날도 내가 군림하는 오피스 타워에서의 다른 날들과 똑같이 흘러갔다. 내 사무실은 가장 높은 층, 도시 전체를 27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코너에 있었다. 이곳에서 보면 아래의 자동차들은 느리게 움직이는 벌레처럼 보였고 도시의 소음은 먼 속삭임으로 들렸다. 이 안에서 나는 우주의 중심이었다.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내 머리에서 태어나 내 명령을 통해 실행되었다. 나는 방금 3시간에 걸친 지루한 예산 회의를 마쳤다. 각 부서장들은 긴장된 얼굴로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수정한 더미를 들고 있었다. 나는 살짝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여왕이 되는 것은 피곤한 일이었다. 푹신한 가죽 의자에 기대 잠시 눈을 감고 다음 일정을 위해 에너지를 회복하려 했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휴대폰이 부드러운 알림 소리를 내며 조용히 진동했다. 평소라면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알림은 무시했겠지만 왠지 이번에는 손이 저절로 뻗어나갔다. 아마도 숫자와 수익 전망치에서 잠시 벗어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화면이 켜지며 내가 거의 열어보지 않는 소셜미디어 앱에 알림이 떴다. 친구 요청과 함께 10수년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름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이수진. 그 이름은 내 기억 속 낡은 방을 여는 열쇠 같았다. 순식간에 나는 시끄럽고 붐비던 고등학교 복도로 되돌아갔다. 포니테일 머리에 더 자유롭게 웃던 훨씬 어린 강서연이 보였다. 그리고 내 옆에는 항상 수진이가 있었다. 수진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 교실에서 같은 책상을 썼고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나눠 먹었으며 학교 뒤뜰의 그늘진 나무 아래서 비밀을 공유했다. 수진이는 따뜻한 미소와 항상 정직해 보이는 눈을 가진 소박한 소녀였다. 그녀는 좋은 청취자였고 내가 무서운 선생님, 쌓여가는 숙제,
또는 보답받지 못하는 풋사랑에 대한 모든 불평을 쏟아내는 곳이었다. 그녀는 나와 정반대였다. 내가 야심차고 불같은 성격이라면 수진이는 차분하고 시원한 물과 같았다. 우리는 영원히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다. 심지어 같은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기로 계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다. 졸업 후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우리는 기차역에서 눈물과 함께 굳은 포옹으로 작별했다. 계속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 약속은 처음 몇 년간은 지켜졌다. 우리는 편지를 교환하며 대학 생활의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쁜 일상이 우리를 삼켰다. 편지는 점점 뜸해졌고 전화는 점점 짧아졌으며 마침내 우리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나는 내 꿈을 쌓느라 바빴고 수진이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거의 15년 만에 그녀의 이름이 내 휴대폰 화면에 다시 나타났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궁금증과 따뜻한 향수가 뒤섞였다.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열었다. 서연아, 나 수진이야. 나 기억나지?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 네 계정을 막 찾았어. 요즘 어떻게 지내? 사진 보니까 너 정말 대단하더라. 성공한 여성이 됐네. 내가 다 자랑스럽다. 나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말투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내가 알던 수진이 그대로였다. 나는 바로 답장을 입력했다. 수진아, 세상에. 당연히 기억하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도 네 메시지 받고 정말 놀랐어. 난 잘 지내. 넌 어때? 그녀의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내 이야기는 길어, 서연아. 짧게 말하면 나 지금 결혼했고 그거 알아? 남편이랑 나 얼마 전에 이 도시로 이사 왔어. 수도권 외곽에 작은 집을 샀어. 나는 놀랐다. 수진이가 나와 같은 도시에 있다니. 세상이 참 좁게 느껴졌다. 와, 결혼 축하해. 진짜 여기 있다고? 우리 언제 꼭 만나야겠다. 나는 신나서 답했다. 사실 그래서 연락했어. 너무 보고 싶어, 서연아. 혹시 안 바쁘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냥 차 마시면서 이야기나 하자. 남편도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그 초대는 너무나 진심으로 느껴졌다. 오랫동안 끊어졌던 우정의 끈을 다시 잇자는 제안이었다. 경쟁과 빽빽한 일정으로 가득 찬 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오랜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은 매우 즐겁게 들렸다. 더 단순했던 과거로의 짧은 탈출이었다. 당연히 가야지. 기꺼이 갈게. 주소 보내줘.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아. 나는 망설임 없이 입력했다. 신난다. 이따가 주소 보내줄게. 곧 보자, 서연아. 나는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휴대폰을 책상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나는 설렜다. 수진이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녀의 삶이 지금은 어떤지, 그녀의 남편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다. 나는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의 작고 소박한 집을 상상했다. 지훈이 없을 때면 종종 차갑고 텅 비게 느껴지는 나의 궁정과는 대조적이었다. 나는 지훈에게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릴까 생각했지만 그가 중요한 저녁 식사 중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그가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도 분명 나처럼 기뻐해 줄 것이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내 생각은 간간히 수진이에게로 향했다. 나는 컴퓨터에 있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다시 열어 고등학교 시절 우리의 사진을 찾았다. 거기에는 교복을 입은 두엣된 소녀가 해맑게 웃으며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어른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토요일 아침,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편안한 옷을 골랐다. 옅은 파란색 면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을 했다. 강서연 대표가 아닌 그녀의 친구 서연이 본연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다. 나는 심지어 개인 기사를 집에 남겨두고 직접 차를 몰았다. 수진이의 집으로 가는 길은 내가 거의 가보지 않은 도시의 한 구역으로 나를 이끌었다. 넓고 고층 빌딩이 가득한 길이 점차 가로수가 우거진 좁은 길로 바뀌었다. 이곳의 공기는 더 신선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휴대폰의 내비게이션 앱이 나를 조용하고 아늑한 주택 단지로 안내했다. 나는 그녀의 집을 찾았다. 크림색 페인트가 칠해진 아담한 집이었고 앞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심어진 작은 정원이 있었다. 소박하지만 매우 잘 가꾸어진 모습이었다.
나는 차를 주차하고 단골 가게에서 사온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내렸다. 내가 문을 두드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한 여성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이었고 얼굴은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다만 이제는 성숙함을 나타내는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다. 그녀는 수진이었다. 서연아!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이 즉시 반짝였다. 수진아! 나도 대답했다. 우리는 즉시 서로를 꽉 껴안았고 웃음과 작은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15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우리는 긴 방학이 끝난 후 만난 두 고등학생 소녀로 돌아갔다. 들어와. 그녀가 내 손을 열정적으로 끌며 말했다. 미안해. 우리 집은 내 집처럼 크지 않아. 그런 말 마. 너희 집 정말 아름답다.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집 내부는 작았지만 매우 아늑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다. 소박한 원목 가구, 밝은 색의 소파 쿠션, 그리고 벽 선반에 놓인 작은 사진들. 모든 것이 행복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다. 남편은 잠깐 앞에 뭐 사러 나갔어. 금방 올 거야. 그녀가 부엌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뭐 마실래? 차? 커피? 차 마실게. 내가 대답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있자 수진이가 따뜻한 차 2잔과 비스킷 한 접시를 들고 돌아왔다. 우리는 10수년 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회사를 세우기까지의 고군분투와 지훈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이는 감탄하며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였다. 여러 곳을 옮겨 다녔던 삶, 그녀가 했던 소박한 일들, 그리고 마침내 1년 전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연아. 참을성 있고 다정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줘. 난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가 된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빛났다.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쁘다. 수진아. 넌 그 모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 친구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자, 집 구경시켜줄게. 우리가 2번째 찻잔을 비운 후 그녀가 제안했다. 볼 건 별로 없지만 우리 침실을 보여주고 싶어. 나는 그녀를 따라 좁은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나를 그들의 소박한 침실로, 그리고 그녀가 작업실로 사용하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야. 그녀가 벽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 벽에는 몇 개의 작은 풍경화 사이에 가장 큰 은색 액자에 담긴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결혼 사진이었다. 우리 결혼 사진이야.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6개월 전에 결혼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갔다. 내 친구를 그토록 행복하게 만든 행운의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사진 속에서 수진이는 소박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녀 옆에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은 늠름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도 똑같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 단단한 턱선, 나를 항상 녹아내리게 만들던 미소,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마주하던 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내 주위의 세상이 빙빙 돌며 고요해졌다. 내가 잘못 본 게 분명해.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아주 작은 차이점이라도 찾으려고 사진을 다시 뚫어지게 쳐다봤다. 하지만 없었다. 결혼 사진 속의 그 남자, 내 친구 수진이를 결혼식 날 다정하게 안고 있는 그 남자는 박지훈이었다. 세상이 멈췄다. 아니, 어쩌면 나만의 세상이 멈춘 것일지도 모른다. 수진이의 세상은 그녀의 행복의 축을 중심으로 즐겁게 계속 돌고 있었다. 결혼식 날에 대해 무언가 설명하는 그녀의 청아한 웃음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기묘한 윙윙거림처럼 들렸다. 귀가 멍멍했다.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던 방 안의 공기는 이제 희박하고 차가워져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계속 그 사진을 쳐다봤다. 마치 내 시선의 힘으로 그 안의 남자 얼굴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그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그건 박지훈의 얼굴이었다. 그의 모든 굴곡, 모든 미소의 주름, 심지어 활짝 웃을 때 눈이 살짝 가늘어지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내 남편의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목에 감긴 시계조차 알아보았다. 그것은 우리의 5주년 결혼기념일 선물로 내가 준 시계였다. 스위스에서 특별 주문한 한정판 시계.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그는 다른 여자와 내 오랜 친구와의 결혼식 날에 내가 준 선물을 차고 있었다. 이름은 김민준이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마침내 내 머릿속의 안개를 뚫었다. 김민준, 잘생겼지? 김민준, 가짜 이름. 이 거짓말은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순간의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중생활이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나는 무언가 말해야 했다. 내 침묵은 너무 길어졌다. 수진이는 이제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왜 내가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얼굴 근육을 억지로 움직였다. 입꼬리를 끌어올려 내가 바라던 미소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었다. 상처에 달라붙은 피부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응, 정말 잘생겼다. 내 목소리는 갈라진 속삭임으로 나왔다. 나는 헛기침을 하며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썼다. 너희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그 말들은 내 혀끝에서 독처럼 느껴졌다. 행복이 즉시 수진이의 얼굴에 다시 피어났다. 그녀는 내 목소리의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나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고마워, 서연아. 너도 분명 기뻐할 줄 알았어. 민준 씨는 내가 만난 최고의 남자야. 그는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일해서 출장이 잦아. 가끔 몇 주씩 떠나야 할 때면 안쓰럽지만 그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래. 그녀의 모든 문장은 비수처럼 꽂혔다. 프로젝트 컨설턴트, 잦은 출장, 몇 주씩. 모두 지훈이 내게 했던 거짓말의 메아리였다. 그가 다른 지방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실제로는 여기서 수진이와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대구에서 마라톤 회의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이 새 아내와 함께 그들의 집을 꾸밀 가구를 고르고 있었던 것이다. 메스꺼움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나는 당장 여기서 나가야 했다. 1분만 더 머무른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저주받은 사진을 부숴버리는 것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수진아?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부드럽게 끊으며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애썼다.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 나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럴듯해 보이길 바라는 제스처였다. 연기. 내 경력 내내 나는 어려운 클라이언트와 경쟁자들을 상대하며 여러 가면을 써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가면은 없었다. 수진이의 표정은 즉시 걱정으로 바뀌었다. 어머, 서연아, 왜 그래? 얼굴이 너무 창백해. 자, 우선 앉아. 내가 물 한 잔 갖다 줄게. 아니, 괜찮아. 나는 그녀의 팔을 막았다. 그녀의 피부 접촉이 전기 충격처럼 느껴졌다. 난 괜찮아. 아마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요즘 일이 너무 많았거든.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너 이제 막 도착했잖아. 의사라도 부를까? 그녀가 진심 어린 걱정으로 물었다. 그 걱정이 상황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나와 같은 희생자였다. 단지 그녀는 거짓된 행복 속에 살고 있었고 나는 방금 현실의 지옥으로 끌려 들어왔을 뿐이었다. 아니 정말 괜찮아. 그냥 집에 가서 좀 누워있으면 돼. 정말 미안해, 수진아. 우리 재회의 나를 망쳐버렸네. 나는 꾸며낸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말 마.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그럼 내가 앞까지 바래다 줄게. 그녀가 내 팔을 부축하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불타는 수뒤를 걷는 것 같았다. 내 머릿속은 아수라장이었다. 차에 탈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여야 했다. 그녀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다. 현관에서 수진이가 나를 안아주었다. 친구의 따뜻한 포옹이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부드러운 백합 향기. 지훈도 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같은 향기를 맡았을까? 이따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그녀가 당부했다. 그리고 다음엔 꼭 다시 만나자. 네, 남편도 데리고 와. 강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대단한 남자를 꼭 만나보고 싶어. 그 요청은 마지막 일격이었다.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포옹을 풀고 내 차로 빠르게 걸어갔다. 감히 뒤돌아보지 못하고 차에 타자마자 문을 잠갔다. 수진이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걱정스럽게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나는 시동을 걸고 그녀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인 다음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가 그 아늑한 주택단지를 떠났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직 엄청난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했다. 내 눈은 앞을 똑바로 향했지만 내 생각은 한 장의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배신의 벽에 걸린 결혼사진.
그 그림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지훈의 미소, 수진이의 미소, 그들의 맞잡은 손, 내 실내의 폐허 위에 세워진 그들의 행복.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운전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집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었다. 내가 천국이라고 여겼던 그 집은 이제 내 인생 최대의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방금 그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유일한 관객이었다. 얼마나 목적 없이 운전했는지 모르겠다. 붐비는 도시의 거리, 경적 소리, 신호등 불빛 모두가 흐릿하고 의미 없는 배경이 되었다. 내 마음은 맹렬한 폭풍이었고 나는 그 한가운데서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 차는 마침내 한적한 호숫가에 멈췄다. 예전에 지훈과 내가 연애할 때 자주 오던 곳이었다. 아이러니했다. 나는 시동을 껐다. 차 안의 정적이 귀를 먹먹하게 했다. 그 사진의 이미지가 다시 떠올랐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더 날카롭고 더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마침내 내 방어선이 무너졌다. 첫 번째 흐느낌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 상처 입은 짐승의 소리 같았다. 그리고 다음 흐느낌이 또 다음 흐느낌이 이어져 나는 결국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치며 격렬하게 오열했다. 고통은 너무나 육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마치 가슴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것 같았다. 7년, 내 인생의 7년, 내 사랑, 내 충실함, 모든 것이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나는 눈이 붓고 머리가 띵할 때까지 울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순진함을 통곡했다. 어떻게 사업에서는 항상 신중하고 철저했던 강서연이 내 집 안에서 이렇게 큰 거짓말을 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 징후들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첫 번째, 슬픔의 파도가 지나가고 엄청난 피로감이 남았을 때 비로소 내 이성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감정이 아닌 그동안 기업 세계에서 내 무기가 되어주었던 냉정한 논리로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아 여전히 가쁜 숨을 골랐다.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답이 필요했다. 사실이 필요했다. 나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목적지가 분명했다. 이불 밑에 숨기 위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리 궁전을 전쟁 기지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평소처럼 고요한 분위기가 나를 맞았다. 하지만 이번의 정적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이 집의 모든 구석, 내가 고른 모든 값비싼 가구, 걸려있는 우리 둘의 모든 사진이 이제는 거짓말 무대의 장식 일부처럼 보였다. 나는 곧장 우리의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메인 조명은 켜지 않고 희미한 빛의 책상 스탠드만 켰다. 나는 지훈의 의자, 그가 보통 재택근무할 때 사용하던 의자에 앉았다.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내 생일과 우리 결혼기념일의 조합.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 아이러니였다. 여전히 약간 떨리는 손으로 나는 일을 시작했다. 그의 모든 출장 파일, 항공편 일정, 호텔 예약, 지출 보고서를 열었다. 그리고 내 노트북을 열어 내 개인 캘린더와 중요한 메모들을 띄웠다. 나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다. 우리 결혼 6개월 전, 수진이의 말이 다시 맴돌았다. 나는 6개월 전에 달력을 확인했다. 지우는 제주도에서 3주간의 긴 출장 중이었다. 그는 대규모 컨퍼런스 준비 때문이라고 했다. 심지어 중문의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왔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사진은 훨씬 전에 찍었거나 조작된 것임이 틀림없었다. 3주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름다운 신혼여행을 즐기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경주에서 오는 공예품 선물. 그때 그는 부산 프로젝트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나는 지도를 열었다. 부산, 경주, 제주도 모두 쉽게 오갈 수 있는 곳들이었다. 경주공항에서 환승했다는 그의 설명은 이제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그는 분명 수진이와 함께 그곳에 갔을 것이다. 다음 퍼즐 조각, 밤중의 전화 통화들. 나는 항상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바보 같았는가. 그건 분명 그의 두 번째 아내,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누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바로 옆에 앉아 아무것도 모른 채 분노가 내 슬픔에 남은 찌꺼기를 태워버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음모였다. 그는 나를 조종하고 속이고 아마도 이용했을 것이다. 내 생각은 즉시 재정 문제로 옮겨갔다. 나는 우리의 공동은행 계좌를 열었다. 이상한 거래는 없었다. 박지우는 그럴 만큼 영리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의 두 번째 삶의 비용을 충당했을까? 그 집은 소박하더라도 계약금과 대출 상환금이 필요했다. 결혼 비용, 생활비. 그때 끔찍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회사.
그는 내 회사의 마케팅 이사였다. 그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에 접근할 수 있었다. 프로모션 예산, 클라이언트 행사 예산, 출장 예산.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여 회사의 내부 재무 시스템에 접속했다.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건 내 회사였다. 나는 알 권리가 있었다. 나는 지난 1년간 마케팅 부서에서 제출한 모든 지출 보고서를 열었다. 줄마다 나열된 숫자를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항공권, 호텔, 렌터카,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식사 비용 청구. 모두 지불 증빙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어떤 패턴을 보기 시작했다. 이름이 낯선 몇몇 공급업체들이 있었다. 행사 기념품 공급업체, 지역 미디어 컨설팅 서비스, 지역 회의 장소 대여. 이 공급업체들의 이름은 여러 도시의 지출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나는 인터넷에서 그 공급업체들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결과는 없었다. 웹사이트도 디지털 흔적도 없었다. 그들은 유령 회사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그 유령 공급업체들로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모든 지불은 여러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예전에 배웠던 약간의 윤리적 해킹 기술을 이용해 나는 그 계좌들의 소유자 이름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계좌 소유자 중 한 명의 이름은 김민준이었다. 내 남편의 가명, 그리고 다른 이름은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수진.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구나. 그는 나를 개인적으로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회사를 강탈하고 있었다. 내 회사 돈을 내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이용해 내 오랜 친구와 새로운 삶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의자에 기댔다. 숨이 가빠졌다. 내 가슴 속의 고통은 이제 다른 무언가로 변모했다. 더 어둡고, 더 차갑고, 더 위험한 것. 분노. 순수하고 무자비한 분노. 그는 내 마음만 부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모욕했다. 그는 나를 바보로 여겼다. 그는 강서연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두운 노트북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하지만 내 눈빛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더 이상 상심한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이 공격당한 여왕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여왕은 공격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녀는 전쟁을 선포한다. 나는 지훈의 노트북을 끄고 완전히 내 노트북으로 전환했다. 울음은 끝났다. 슬퍼할 시간도 끝났다. 이제는 전략을 짤 시간이었다. 나는 맹목적인 분노로 그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방식대로, 냉정한 계산으로,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그리고 내 왕국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해낼 것이다. 그가 내 심장을 뽑아냈으니 나는 그의 삶 전체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분노는 엄청난 연료였다. 슬픔을 불태우고 눈물을 증발시키며 차갑고 집중된 에너지만을 남겼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움직였다. 탄약을 모으는 것. 나는 2명의 사람이 되었다. 밖에서는 예전과 같은 강서연이었다. 날카로운 효율성으로 회의를 이끌고 복도에서 직원들에게 미소 지으며 주말에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었다.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다정한 아내였다. 그의 하루를 묻고 그의 이야기를 가짜 흥미를 보이며 들어주었다. 내 가면은 완벽했고 한치의 균열도 보이지 않았다. 박지훈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자신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랑스럽고 약간은 순진한 아내로 보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짓는 내 눈 뒤에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거짓말을 기록하는 매의 눈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가 내 옆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내 작업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나는 침실을 몰래 빠져나와 서재로 내려가 밤의 정적 속에서 사냥을 계속했다. 내가 찾아내는 새로운 증거 하나하나는 그를 심판의 기둥에 못 박을 못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단히 잠겨있는 디지털 흔적들이 있었고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문 기술이 필요했다.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내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올렸다. 이사회는 너무 정치적이었다. 다른 부서장들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었다. 그때 최민호가 떠올랐다. 최민호는 정보기술 부서의 부장이었다. 사람보다는 코드라인과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20대 후반의 컴퓨터, 천재. 그는 이 회사가 아직 작은 스타트업이었을 때 내가 채용한 첫 직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매우 충성스러웠다. 나는 예전에 그의 어머니가 위독했을 때 그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병원비를 해결해 준 적이 있었다.
그는 내게 빚을 졌고 나는 그가 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나는 그를 내 사무실로 불렀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잠갔다. 그 행동에 그의 이마에 걱정스러운 주름이 잡혔다. 앉아요, 최 부장.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내 앞의자에 긴장한 듯 앉았다. 시스템에 문제라도 있습니까, 대표님? 우리 시스템은 괜찮아요. 하지만 내 전문 기술이 필요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약속이 필요해요. 이 방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나중에 최 부장이 발견하게 될 모든 것은 절대 당신 입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도. 알겠어요? 내 눈은 그를 똑바로 깜빡이지 않고 쳐다봤다. 그는 침을 삼키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 약속을 믿으셔도 됩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이중 결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것을 소리내어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고위급 내부 사기 혐의 사건으로 포장했다. 박 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믿을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남편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몇몇 유령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이미 찾아냈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 전체 그림이 필요합니다. 최민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재빨리 그것을 감추었다. 그는 프로였다.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필요해요. 내가 대답했다.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추출해줬으면 해요. 박 이사의 이메일, 활성화된 것이든 삭제된 것이든 전부,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 네트워크 접속 로그, 그리고 지난 1년간 그의 출장 기간 동안의 휴대폰 위치도 추적해줬으면 해요. 그가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발각되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최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명석한 두뇌는 즉시 그 요청을 처리했다. 가능합니다, 대표님.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그의 계정에 미러 백업을 만들어서 활성 계정에 접속하지 않고 작업하겠습니다. 위치 추적은 휴대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한 기지국 신호나 GPS를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대표님. 알아요.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역대 가장 비밀스러운 내부 감사라고 생각해요. 이 명령은 CEO인 나에게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세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더 확신에 차 있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게 48시간을 주십시오. 완전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필요하다면 재택근무하세요. 이 일에 대해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명령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민호가 떠난 후 나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사냥 기계는 이제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최민호가 디지털 세계에서 작업하는 동안 나는 물리적인 세계에 집중했다. 그날 밤 지훈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우리의 드레스룸에 들어갔다. 깔끔하게 걸려있는 그의 모든 정장과 셔츠를 확인했다. 그가 최근 클라이언트 미팅 때 입었던 정장 주머니 안에서 나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보석 가게의 영수증이었다. SC 이니셜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 구매 영수증. 날짜는 내가 전화 통화에서 기억해낸 수진이의 생일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사진 찍고 다시 그의 정장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의 모든 사소한 거짓말은 나에게 작은 승리였다. 이틀 후 약속대로 최민호는 내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여러 겹으로 보호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폴더 링크였다. 나는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 조용한 내 사무실에서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나를 메스껍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만족스러웠다. 수백 통의 복구된 이메일이 있었다. 김민준이라는 가명으로 개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지훈과 여러 사람 간의 이메일이었다. 수진이가 사는 주택단지의 집 구매에 관한 부동산 중개인과의 이메일이 있었다. 결혼식 업체와 케이터링, 장식, 음악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이메일이 있었다. 김민준과 수진이 사이의 애정 어린 이메일은 애칭과 미래 계획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심지어 아이들 이름까지 의논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치 추적 데이터가 있었다. 그 데이터는 붉은 점으로 가득 찬 지도를 보여주었다. 부산 출장 기간 동안 그의 휴대폰은 경주에 있었다. 광주에서 회의하는 동안 그는 수진이의 고향인 다른 도시에 있었다. 아마 그녀의 가족을 만나러 갔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 컨퍼런스 동안 그의 휴대폰은 실제로 제주도에 있었지만 그가 말한 중문이 아니었다. 그의 위치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결혼식 채플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확히 최민호가 찾아낸 디지털 청첩장에 적힌 날짜에
최민호는 또한 더 상세한 재무 보고서를 첨부했다. 그는 은행 데이터를 해킹하여 복잡한 자금 흐름을 찾아냈다. 지우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내 회사에 가짜 서비스를 청구하고 그 돈을 김민준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자신과 수진이의 공동명의 계좌로 옮겼다. 금액은 엄청났고 집과 차를 사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비밀리에 치르기에 충분했다. 모든 증거의 정점은 PDF 형식의 스캔 파일이었다. 최민호는 그것을 최종 문서라고 이름 붙였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수진이 사진 옆에 지훈의 사진이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기재된 이름은 김민준과 이수진이었다. 김민준의 혼인 상태, 미혼. 그는 재혼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 명백한 형사 범죄였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충분하고도 넘쳤다. 나는 횡령, 사기, 공문서 위조, 그리고 간통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법정에서 법의 심판대와 여론의 심판대 양쪽에서 그를 파괴할 수 있었다. 나는 거의 1시간 동안 내 사무실의 어둠 속에 앉아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눈물도 폭발하는 분노도 없었다. 남은 것은 차갑고 치명적인 평온함 뿐이었다. 나는 그의 모든 부패를 보았다. 이제 그가 내 힘을 볼 차례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지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야, 내일 저녁 외식하지 마. 내가 당신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해주고 싶어. 몇 초 후 하트 이모티콘으로 가득 찬 그의 답장이 왔다. 와, 웬일이야. 당연히 일찍 퇴근해야지 여보. 기대된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래, 돌아와. 너의 마지막 공연을 위해 돌아와. 너의 아름다운 연극의 막은 곧 내려질 거야. 지훈아.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의 끝을 네가 결코 잊지 못하게 만들어줄게. 그날 밤 우리 집은 비극 공연을 위해 준비된 극장 무대 같았다. 나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며 동시에 주연 배우였다. 모든 세부 사항은 내가 세심하게 조율했다. 나는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버섯 소스를 곁들인 한우 스테이크, 로즈마리 향의 구운 감자,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었다.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나의 차가운 의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우리 컬렉션 중에서 가장 비싼 레드와인 한 병을 골랐다. 우리가 가장 특별한 기념일에만 마시던 와인이었다. 나는 최고의 리넨 식탁보, 반짝이는 도자기 접시,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서 우아하게 타오르며 따뜻하고 낭만적인 희미한 빛을 퍼뜨리는 2개의 긴 양초로 식탁을 차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공연을 위한 의상을 골랐다. 내 몸에 꼭 맞는 짙은 붉은색 실크 드레스. 그가 언젠가 내가 입었던 드레스 중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했던 드레스였다. 나는 머리를 정돈하고 꼼꼼하게 화장을 했다. 눈가의 남은 붓기를 완벽한 컨실러층으로 가렸다. 거울을 보니 상심한 아내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여성이 보였다. 정확히 저녁 7시 그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은 긴장으로 빨리 뛰지 않았다. 대신 전투를 앞두고 울리는 북소리처럼 낮고 꾸준하게 울렸다. 현관문이 열렸다. 지훈이 넥타이를 풀며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해 보였지만 나와 식당의 분위기를 보자마자 환해졌다. 와,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이거 무슨 축하할 일이라도 있어? 우리 기념일 잊어버린 거 아니지? 그는 나에게 다가와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뒤에서 나를 안으며 목에 키스했다. 오늘 밤 당신 정말 아름답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마주 보았다. 아무 날도 아니야. 그냥 우리 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싶었어. 이렇게 지낸 지 꽤 된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야. 그가 말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고 걱정 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나는 우리 잔에 와인을 따랐다. 우리는 건배했다. 우리 유리잔의 맑은 부딪힘이 집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말했다. 진실을 위하여. 내가 나지막이 대답했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으며 내 요리를 몇 번이고 칭찬했다. 그는 사무실에서의 하루 새로 따낸 클라이언트,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귀에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가끔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가 자신의 거짓말 무대를 최대한 높이 쌓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더 높이 날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
메인 요리가 거의 비워졌을 때 나는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나는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훈 씨, 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나 지난 주말에 오랜 친구를 만났어. 그는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 누군데? 수진이, 이수진. 기억나? 내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동안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의 눈에 스친 공황의 섬광. 너무나 빨라서 보통 사람이라면 놓쳤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의 턱 근육이 약간 긴장했지만 그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수진이라.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이라.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낸대? 그가 물었다. 그의 말투는 태연했다. 감탄할 만한 연기였다. 잘 지내. 아주 잘. 내가 대답했다. 결혼해서 이 도시로 막 이사 왔대. 내가 그 새 집에 다녀왔는데 아주 아늑한 집이더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말이 공중에 떠다니게 두었다. 나는 옆 의자에 놓아두었던 핸드백을 집어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내가 보석가게 영수증을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다. 나는 그것을 그의 와인잔 옆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 어제 백화점 보석 매장에 들렀는데 정말 예쁜 목걸이를 봤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더라. 직원이 말하길 이 목걸이는 얼마 전에 한 남자가 아내 생일 선물로 사갔대. 펜던트가 S 프라이니셜이었어. 수진이처럼. 그는 영수증 사진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서연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무 뜻 없어. 그냥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라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다음 장을 꺼냈다. 김민준 이름으로 된 제주도 허니문 스위트 호텔 예약 사본이었다. 뭔가 흥미로운 게 또 뭔지 알아? 수진이가 6개월 전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 6개월 전에 당신은 제주도에서 컨퍼런스 중이었지. 정말 피곤했겠다. 열심히 일하는 동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혼여행 중이었을 텐데. 예를 들면 이 방을 예약한 커플처럼 말이야.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먹지 않았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다. 서연아, 이건 분명 오해야. 정말? 그럼 아마 이걸 설명할 수 있겠네. 나는 세 번째 문서를 꺼냈다.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로 천천히 밀어 그의 접시 바로 앞에 멈추게 했다. 그는 그 문서를 쳐다봤다.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그와 수진이의 사진이 종이 위에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과 미혼이라는 상태가 굵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의 가면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 있어. 나도 정말 듣고 싶네. 내가 말했다. 내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뼈를 내는 듯 차가웠다. 설명해봐, 지훈 씨. 김민준에 대해 설명해봐. 당신의 결혼에 대해 설명해봐. 당신의 두 번째 집에 대해 설명해봐. 그리고 설명하는 김에 이것도 설명해봐. 나는 마지막 보고서를 꺼냈다. 그의 유령 회사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내가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몇 장의 회사 재무 보고서였다. 바로 그때 그가 무너졌다. 모든 가식은 사라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증거 더미를 쳐다보고는 절망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서연아,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악어의 눈물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마치 그의 손이 부린 것처럼 내 손을 뺐다. 내가 미쳤었어, 여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수진이, 걔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걔가. 내 말 끊지 마. 내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감히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거나 누구를 탓할 생각 마. 이건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의 거짓말이고 당신의 범죄야. 나 걔랑 이혼할게. 걔를 떠날게. 제발 서연아, 날 떠나지 마. 사랑해. 당신뿐이야. 그가 애원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비굴하고 절망적으로 들렸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가 숭배했던 남자가 이제는 너무나 작고 비참해 보였다. 고통은 더 이상 없었다. 오직 혐오감만이 존재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사랑? 당신은 사랑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당신은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해. 당신은 내 돈, 당신의 지위, 내가 제공하는 편안함을 사랑했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곧 끝날 거야.
나는 식당 문으로 걸어가 바닥에서 여전히 흐느끼고 있는 그를 남겨두었다. 문지방에서 나는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당신의 쇼는 끝났어. 내가 감정 없는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은 평소처럼 회사로 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야. 나는 그를 거기에 그의 배신의 증거들에 둘러싸인 연극 무대의 폐허 한가운데에 남겨두었다. 나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다. 첫 번째 전투는 승리했다. 내일 나는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내 정신이 오늘을 위한 모든 단계를 계획하고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며 매우 명료하게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내 옆에서 지우는 불안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역시 잠을 잘 자지 못했겠지만 이유는 달랐다. 그는 밤새 울고 애원하느라 지쳐서 잠들었다. 반면 나는 불타는 에너지 때문에 깨어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내게 내 침대에 누워있는 그 남자는 단지 낯선 사람이었다. 내가 곧 지워버릴 과거의 유령일 뿐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샤워하며 따뜻한 물이 내 몸을 흐르게 하여 내 약함의 잔재를 씻어냈다. 오늘은 감정을 위한 공간이 없었다. 오직 실행만이 존재했다. 나는 장군이 갑옷을 고르듯 옷을 골랐다. 날카롭고 단호한 재단에 짙은 검은색 바지 정장. 안에는 상아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기고 강렬하지만 최소한의 화장을 했다. 내 모습에서 유일한 색깔인 짙은 붉은색 립스틱으로 마무리했다. 거울을 보니 내 회사의 CEO가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차갑고 권위 있으며 무자비한 모습으로.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지훈은 창백한 얼굴과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가사도우미가 준비한 아침 식사에 손도 대지 않았다. 나를 보자 그는 서둘러 일어났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이거 잘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뭐든지 할게. 나는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를 지나쳐 정수기에서 물 한 잔을 따랐다.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 박지훈 씨. 그리고 제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회사에서는 강 대표님이라고 불러. 나는 물을 단숨에 마시고 컵을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오늘 아침 9시 이사회에 늦지 마.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나는 집을 나섰다. 식당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그를 남겨두고 회사로 가는 길은 짧게 느껴졌다. 내 정신은 집중되어 있었다. 내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공기가 긴장되어 있었다. 내 비서는 모든 이사들이 이미 모여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어젯밤 이메일로 공지한 긴급회의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아무도 이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전화도 방문객도 받지 마세요. 나는 복도 끝에 있는 회의실로 걸어갔다. 내 하이힐 소리가 고요한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남편의 세계를 무너뜨릴 망치질이었다. 나는 회의실 문을 열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연로하신 재무이사님, 까다롭기로 소문난 운영본부장님, 그리고 투자자 대표 몇몇이 있었다. 그들 모두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 끝 리더의 주된 자리에 앉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내가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긴급 회의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것을 알지만 우리가 즉시 처리해야 할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주에 깊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셔츠는 구겨졌고 넥타이는 삐뚤어졌으며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내 맞은편의 빈자리로 걸어갔다. 그의 눈은 애원으로 가득 차 나를 쳐다봤다. 나는 차갑고 텅 빈 눈빛으로 그의 시선을 맞받아쳤다. 자, 이제 모두 모였으니 시작하죠. 나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마치 그가 방 안에 의미 없는 가구인 것처럼. 나는 비서에게 각 사람에게 두꺼운 검은색 파일을 나눠주라고 요청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은 제가 며칠 전 지시한 내부 감사 결과 요약본입니다. 이 감사는 마케팅 부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첫 페이지를 읽자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감사는 내가 말을 이었다. 내 목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지난 1년 이상 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회사, 자금 횡령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재무이사님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 대표?
자금 횡령이라니. 누가 한 겁니까? 나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테이블을 쳐다보는 지훈을 향해 똑바로 앞을 응시했다. 마치 바닥이 갈라져 자신을 삼켜주길 바라는 것처럼. 이 계획은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재무이사님의 질문을 잠시 무시하며 설명했다. 범인은 여러 유령 공급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우리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미디어 컨설팅, 기념품 조달, 장소 대여 등등. 모든 청구서는 한 사람, 마케팅 부서장인 박지훈 이사에 의해 승인되고 지불이 허가되었습니다. 모든 고개가 일제히 지훈을 향해 돌아갔다. 방안은 충격과 억눌린 분노로 숨막히는 듯했다. 지훈은 더욱 고개를 숙였고 어깨는 축 처졌다. 그는 이미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보였다. 파일 안에서 내가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가짜 송장 사본, 해당 유령 회사 계좌로의 이체 증명, 그리고 그 돈이 결국 여러 개인 계좌로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자금 흐름 추적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회사의 총 손실액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인내심 없기로 유명한 운영본부장님이 테이블을 가볍게 내리쳤다. 박 이사, 이게 사실인가? 대답해.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 재무이사님이 소리쳤다. 이 숫자들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되잖아. 당신은 우리 모두를 강탈한 거야. 나는 손을 들어 진정을 요청했다. 여러분, 재정적 손실 외에도 이 행위는 윤리강령의 중대한 위반, 직권 남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범죄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말에 무게가 스며들게 했다. 그리고 나는 처형의 문장을 내뱉었다. 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는 회사 CEO로서 이사회의 박지훈 이사에 대한 불명예 해고를 발의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완전한 침묵이 방을 감쌌다. 그러자 재무이사님이 즉시 입을 열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운영본부장님이 뒤따랐다. 한 명씩 모든 이사들이 그 발의에 동의했다. 망설임도 논쟁도 없었다. 판결은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지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내 이름을 부르며 나는 그를 무시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박지훈 씨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차량, 법인카드, 출입증을 포함한 모든 회사 자산은 오늘부로 회수됩니다. 나는 책상의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와 주세요.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명령을 기다리며 꼿꼿이 서 있었다. 해고 외에도 내가 말했다. 이번에는 내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차가웠다.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이 횡령 사건을 경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범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격이었다. 지훈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다. 직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제발.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서연아, 제발. 그러지 마. 나는 회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요원님들. 내가 보안팀에게 말했다. 이분을 건물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회사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의 출입 권한은 즉시 차단됩니다. 2 요원은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팔을 잡았다. 지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그는 범죄자처럼 그 방에서 끌려나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그가 내 자리를 지나갈 때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봤다. 증오, 후회, 그리고 완전한 패배가 뒤섞인 시선이었다. 나는 그의 시선에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뒤로 닫히는 문을 바라보았다. 끝났다. 폭풍은 지나갔다. 나는 한때 그를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인생의 주기둥을 무너뜨렸다. 나는 그의 직위,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미래를 빼앗았다. 전문적인 세계에서의 내 복수는 끝났다. 나는 여전히 놀라워하는 이사들을 다시 쳐다봤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CEO의 얼굴을 했다. 자, 그럼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죠. 회복 조치와 임시 마케팅 책임자 임명에 대해 논의합시다. 나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마치 방금 아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7년 동안 내 옆에서 잠들었던 남자를 방금 파멸시키지 않은 것처럼. 한때 자신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건물에서 쫓겨난 후
지훈은 로비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를 지나치는 직원들의 시선이 수천 개의 바늘처럼 느껴졌다. 그의 불명예스러운 해고 소식은 불길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은 계속해서 진동했다. 궁금해하거나 아마도 비웃는 동료들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로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는 건물을 나와 지갑에 남은 현금으로 택시를 불렀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수진이와 함께 사는 그의 집이었다. 그의 범죄 수익으로 산 집. 택시가 그 아담한 집 앞에 멈췄을 때 수진이는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일찍 돌아온 것을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남편의 엉망인 모습과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즉시 사라졌다. 민준 씨, 왜 벌써 왔어요? 그녀가 물호스를 내려놓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이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는 텅 빈 시선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회의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고장난 필름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수진이가 그를 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걱정은 이제 약간의 짜증과 섞였다. 민준 씨,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문제 있어요? 마침내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고 텅 비어 있었다. 회사. 그가 씁쓸하게 내뱉었다. 더 이상 나한테 회사는 없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지훈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해고, 횡령 혐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어려운 부분에 이르렀다. 그가 철저히 숨겨왔던 부분. 서연이가, 걔가 모든 걸 알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수진이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서연이? 서연이가 누군데요? 지훈은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강서연은 우리 회사 대표야. 그리고 내 아내이기도 해. 내 첫 번째 아내. 수진이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내? 아내라니 무슨 말이에요? 당신 미혼이라고 했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혼인 서약서 앞에서 결혼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과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 있어, 수진아. 뭘 설명해요? 당신 이름이 김민준이 아니라는 거? 당신한테 아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쓴 돈이 전부 더러운 돈이라는 거? 설명해봐요. 수진이가 소리쳤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대판 싸움이 터졌다. 수진이는 고통스러운 모든 질문을 던졌고 지우는 약하고 거짓말로 가득 찬 변명으로 답했다. 그는 일에 너무 바빠. 자신을 외롭게 만든 서연이를 탓했다. 그는 상황을 탓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탓했다. 그 후 며칠은 지옥이었다. 지훈의 파멸이 불러온 도미노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려 할 때 그들의 공동 신용카드가 거절당했다. 따귀를 맞는 듯한 작은 굴욕이었다. 그들의 은행 계좌는 회사 조사의 일부로 동결되었다. 연체된 주택 대출에 대한 은행의 첫 번째 경고장이 우편함에 도착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작은 사치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더 이상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수도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없었다. 그들은 아름답지만 감옥처럼 느껴지는 집에 갇혔다. 모든 구석이 그들을 거짓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그 소식은 마침내 수진이의 가족에게도 전해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렸다. 그는 수진이를 꾸짖으며 사기꾼이자 유부남과 결혼하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말했다. 그 전화 이후 수진이는 몇 시간 동안 울며 방에 틀어박혔다. 돈과 거짓말의 비를 맞으며 무성하게 자랐던 그들의 사랑은 메마르고 거친 현실의 땅에서는 버틸 만큼 강하지 않았다. 돈과 사회적 지위가 없어진 그들은 서로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본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싸움은 일상적인 메뉴가 되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어느 날 오후 그들이 그 주에 세 번째로 라면을 먹고 있을 때 수진이가 소리쳤다.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난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랑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오, 정말? 지훈이 맞받아쳤다. 그의 절망은 이제 씁쓸함으로 변했다. 내가 솔직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돈이 없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까? 당신도 이 모든 걸 즐겼잖아. 안 그래? 명품 가방, 휴가, 이 집. 모르는 척하지 마. 그 돈이 훔친 돈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지. 안 그래? 그냥 받는 걸 좋아했을 뿐이야. 그들은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좌절감과 후회를 서로에게 쏟아내려 애썼다. 한때 존재했던 따뜻함과 애정은 이제 증오와 경멸로 대체되었다. 지우는 수진이를 더 이상 자신의 구원자 천사로 보지 않고 자신의 짐을 더하는 물질주의적인 여자로 보았다. 수진이는 지훈을 더 이상 잘생긴 왕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망친 나약한 패배자로 보았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지훈이 사줬던 보석, 시계, 심지어 집안의 가구까지. 한때 웃음으로 가득했던 그 집은 이제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은 함께 살았지만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로웠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격렬한 싸움 끝에 수진이는 가방을 쌌다. 어디가? 지훈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다. 부모님 댁으로 돌아갈 거야. 더 이상 이 지옥에서 당신이랑 사는 거 못 견디겠어. 수진이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붓고 텅 비어 있었다. 그럼 나는?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봤다. 더 이상 사랑이 담기지 않은 오직 혐오와 피로감만이 담긴 시선이었다. 그건 더 이상 내 알바 아니에요. 당신이 이 난장판을 만들었으니 이제 혼자 즐겨요. 그녀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지훈은 그녀를 쫓지 않았다. 그는 그냥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미하고 반쯤 비어있는 방 한가운데서 그는 혼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두 아내, 두 집, 직업, 명성, 그리고 미래. 그의 금지된 사랑의 폐허가 그를 덮쳐 후회 속에 산채로 묻어버렸다. 이것이 진정한 비참함이었다. 물질적 빈곤이 아니라 영혼의 빈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승리는 고요했다. 지훈이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회의실에 폭풍이 잦아든 후 나는 이전보다 더 크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넘치는 만족감, 완벽한 복수에서 오는 희열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온 아드레날린이 모두 소진되어 뼛속까지 피로가 스며들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우리가 함께 고른 소파, 이탈리아 휴가 때 산 그림, 여전히 우리 둘의 거짓된 미소를 보여주는 디지털 액자들. 이 모든 것은 막을 내린 연극의 소품이었다. 이제 주연 배우가 떠나자 이 무대는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우리 침실에서 자지 않았다. 낯설고 차가운 침대가 있는 손님방 중 하나에서 잤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달랐다.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울음이었다. 나는 환상을 위해 바쳤던 내 인생의 7년을 통곡했다. 한때 동화를 굳게 믿었지만 이제는 상처로 가득한 현실 세계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서연이를 위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지만 새로운 결심을 했다. 애도는 끝났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자네를 치울 시간이었다. 나의 첫 번째 단계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내 회사의 모든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김 변호사라는 이름의 강인한 여성이었다. 나는 도시의 전망이 보이는 미니멀한 그녀의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나는 이중결혼, 사기, 횡령에 대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아무런 말 없이 들었다. 그녀의 단호한 얼굴은 놀라움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 더 나쁜 이야기들도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대표님. 내가 이야기를 마친 후 그녀가 말했다. 이혼은 쉬울 겁니다. 그의 배신과 범죄 행위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그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것입니다. 횡령과 공문서 위조 증거로 그는 심각한 징역형에 처하게 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할 일을 해주세요, 김 변호사님.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그의 이름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 만남 후 나는 어깨의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법률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기니 나는 다음 단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내 집을 청소하는 것. 나는 회사에서 3일간 휴가를 냈다. 거의 해본 적 없는 사치였다. 나는 전문 포장업체를 고용했다. 그리고 정화의식을 시작했다. 나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방을 하나씩 옮겨 다녔다. 우리의 옷장. 아니 더 정확히는 그의 옷장을 열었다. 그의 모든 값비싼 정장, 실크 셔츠, 시계와 가죽 구두 컬렉션. 모든 것을 커다란 상자에 담았다. 나는 그것들을 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기부할 생각도 없었다. 나는 그것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벽에서 우리 둘의 사진을 모두 떼어냈다. 콘센트에서 디지털 액자를 뽑았다. 그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물건을 치웠다. 그에게서 받은 첫 번째 생일 선물, 우리가 함께 본 첫 콘서트 티켓. 심지어 그가 읽고 침대 옆 탁자에 남겨둔 책들까지.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모든 물건은 하나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줄 때마다 나는 그 기억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사진 속의 미소는 거짓이었다. 선물과 함께한 달콤한 말들도 거짓이었다. 이 물건들을 버림으로써 나는 내 인생에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있었다. 3일 후 집은 다르게 느껴졌다. 더 넓고 더 조용했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로운 정적이었다. 더 이상 그의 흔적은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내 물건들 뿐이었다. 이 집은 이제 100% 내 것이었다. 나의 궁전.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전이었다. 내 이혼과 지훈의 사기 스캔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을 것이다. 로비에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방식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정의 눈빛, 속삭임 감탄의 눈빛이 있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지나쳐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희생자로 보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리더이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나는 일에 몰두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회사는 나의 도피처가 되었다. 숫자와 사업 전략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속임수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과는 달랐다. 우리 회사는 그 충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심지어 더 강해졌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특히 나 자신에게 이 회사의 성공이 결코 그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은 나의 왕국이었지. 우리의 왕국이 아니었다. 하지만 밤에 조용한 집으로 돌아오면 그 공허함이 때때로 다시 찾아왔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부, 권력, 성공. 하지만 나는 외로웠다. 나는 복수와 일이 내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다른 무언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어느 날 밤,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물건을 발견했다. 대학 시절 내 그림 도구가 담긴 나무 상자였다. 누렇게 변한 캔버스, 뻣뻣해지기 시작한 붓, 그리고 일부는 굳어버린 유화 물감. 야심찬 사업가가 되기 전에 나는 화가가 되기를 꿈꾸던 소녀였다. 나는 그 꿈이 충분히 실용적이지 않고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그 상자를 열었다. 빈 캔버스 하나를 꺼내 이젤에 세우고 팔레트 위에 물감을 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있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눈을 감고 내 감정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림을 그렸다. 어두운 색들을 섞었다. 검은색, 남색, 짙은 보라색. 내 마음속의 혼돈과 고통을 묘사했다. 그리고 서서히 다른 색들을 더하기 시작했다. 분노를 위한 약간의 붉은색, 슬픔을 위한 약간의 회색, 그리고 마침내 나는 흰색과 금색 물감을 집었다. 나는 그것을 어둠의 한가운데에 칠해 하나의 빛을 만들었다. 새벽이 동트는 균열을 나는 새벽까지 계속 그림을 그렸다. 끝났을 때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림은 추상적이었고 격동하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희망이 있었다. 나는 피곤했지만 또한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내 영혼 속의 모든 독을 꺼내 캔버스 위에 쏟아낸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훈의 텅 빈 서재는 내 아트 스튜디오로 변했다. 그림은 나의 치료가 되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궁전을 다시 짓는 나의 방식이었다. 더 이상 깨지기 쉽고 거짓으로 가득 찬 유리궁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한 힘을 기초로 내 감정의 다채로운 색으로 지어진 궁전. 나는 내 행복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남편에게서 직위나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수용, 상처를 마주할 용기, 그리고 폐허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울 힘에서 오는 것이었다. 나는 거짓말 속에서 내 인생의 7년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치유 과정에서 온전한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 발견은 내게서 빼앗긴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었다. 인연이 바람처럼 흘렀다. 시간은 기적적인 치유사이자 현명한 스승이었다. 상처를 지우지는 않지만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준다. 심지어 그 흉터를 힘의 원천으로 바꾸기도 한다. 내 세상은 많이 변했다. 나는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더 이상 예전처럼 미친 듯이 일하지 않고 이를 유일한 도피처로 삼지도 않는다. 나는 위임하는 법을, 내 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회사는 오히려 더 균형 잡히고 현명해진 여성이 이끌게 되면서 더욱 번창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다. 나는 회의실 밖에서 내 삶의 열정을 다시 찾았다. 내 그림 스튜디오는 이제 내 작품들로 가득하다. 그중 일부는 지역 미술관에 전시되기도 했다. 나는 또한 회사 CS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사기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는 재단이었다. 나의 쓰라린 경험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로 변모했다. 나는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내 집은 더 이상 텅 비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는 진정한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더 자주 방문하시는 부모님의 웃음소리, 그리고 때로는 아리라는 남자의 웃음소리. 그는 재단 자선 행사 중 한 곳에서 만난 건축가였다. 우리의 관계는 드라마도 가식도 없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그는 내 과거를 알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내 부가 아닌 내 강인함을 존경한다. 나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아직 모르고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행복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훈과 수진. 긴 법적 절차 끝에 지훈은 횡령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한 회사의 모든 손실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의 이혼 소송은 나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내 변호사로부터 듣기로 수진이는 그의 형사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와 이혼했다고 한다. 그녀는 수치를 안고 고향으로 다시 사라졌다. 나는 거의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인생이라는 책에서 내가 읽기를 마친 굳게 닫아버린 한 챕터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내 차는 다소 붐비고 낙후된 도시의 한 구역, 신호등 교차로에서 멈췄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내 눈은 우연히 익숙한 인물을 포착했다. 길 건너편, 페인트가 낡은 편의점 앞에서 한 남자가 박스 트럭에서 음료수 상자 더미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낡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한때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그의 머리는 숱이 적어지고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등은 피로로 약간 구부정했다. 그 남자는 지훈이었다. 그는 아마 가석방되었을 것이다. 나는 증오도 동정도 아닌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우연히 알았던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때 한 여자가 값싼 식료품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편의점에서 나왔다. 그녀는 소박한 실내복을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갔고 그들은 긴장돼 보이는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입모양으로 보아 그들이 논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수진이었다. 그들은 다시 함께였다. 아마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불운한 운명에 묶여 있었다. 논쟁 후 수진이가 먼저 걸어갔다. 지훈은 시무룩한 얼굴로 일을 계속했다.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고통으로 가득 찬 동반자 관계로 끝났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가주시죠, 기사님. 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뒤로했다. 나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작은 정자를 지은 뒤뜰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석양을 볼 수 있었다. 하늘을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의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나는 2년 전의 나 자신, 세상이 무너져 내렸던 망가진 여성을 떠올렸다. 그 여성은 이제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나는 폭풍을 이겨냈고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 나의 진정한 승리는 지훈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을 때가 아니었다. 그가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았을 때도 아니었다. 나의 승리는 고통 없이 내 과거를 바라볼 수 있고 희망으로 가득 찬 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때였다. 나는 서늘한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 하늘의 색을 칠할